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금만 하시다가 배당 투자로 넘어오신 분들은 행복한 한 해를 보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시야가 넓어져서 IRP까지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재테크의 기본 준비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IRP의 포트를 주력으로 삼는 것이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에이스 부분만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의 선택지를 좀 좁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P 500 채권 혼합 액티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신 거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액티브 상품에 투자를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3가지 특징 그리고 타겟층이 명확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4년도 한 해 동안 수익률을 높게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금리 영향을 받지 않는 채권 베이스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채권의 70%가 들어가는데 채권이 만기가 짧은 것들만 들어갑니다. 만기가 짧은 것들의 특징은 기존의 만기가 긴 것들에 대비해서 금리 인상, 금리 인하의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너무 편차가 심했는데 단기채는 만기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정해진 이자만 받으면 끝나는 형태로 금리에 대한 영향도가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S&P에 대한 수익률도 30% 정도를 쉐어하면서 타겟층이 명확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스닥 채권 혼합 액티브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상품 스킴은 매우 똑같아요. 실제로 자녀 증여 주부님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 배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을 알아서 토탈 리턴 형태로 재투자를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이자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로 이자 배당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자산과 합산되어서 건보료가 엄청 높아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고자 소득이 있어야 되지만 없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자녀 증여나 혹은 주부님들이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RP의 5개 중에 2가지 포트가 바로 나스닥 채권 혼합 액티브 상품 480100을 쓰고 있습니다. 자, 수백 번 강조드렸던 화면이지만 이걸 안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흑수저에서 포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600만원까지 연금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거기다가 IRP를 가입하게 되면 300만원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600만원만 비교를 해놓고 월에 50만원 납입이잖아요. 1년에 600만원이니까 9% 지금 나오는 상품들 2가지도 9%가 나와요. 연이자 54만원이 세금을 안 떼고 그대로 불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99만원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면 나는 실제로 1200만원만 넣어야 되는데 두 번째에는 14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기초자산이 얼마나 크게 늘어납니까? 실제로 세액공제 재투자, 그 다음에 또 재투자된 것이 이자, 그 다음에 원금을 또 600만원 넣는 거죠. 그러면서 15년이 되게 되면은 9천만원이 2억 5천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실 강의에서는 했었는데 20년 하면은 6억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원금 1억 5천이고요. 자, 부자가 될 수 있는 뭐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좀 오바겠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이 복리의 재테크 마법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끝판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주식의 30%, 채권의 70%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 느낌의 보통 위험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보통은 높은 위험들에 다 ETF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요약해드리고요. 자, TR 형태 말씀드렸죠. 알아서 이자를 전부 재투자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매월 얼마씩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배당이 알아서 재투자가 되면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 증여 후에 이런 특징들도 있고요. 특히나 IRP에 들어가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말이 진짜 빠르잖아요. 근데 방송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진짜 무한정으로 늘어나요. 이게 제 열정과 의지 좋게 포장할 수도 있겠는데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리고 딱 여러분들이 나가시기 전에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알아서 조절하고 혹시나 너무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배속 조정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요. 네. 자, 에이스 미국 S&P 500 채권 혼합 액티브 상품을 제가 요약을 해드릴 건데 지난번에 했는데 왜 또 하냐?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액티브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 방송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며칠 전에 있습니다. 주식의 30%, 채권의 70%가 들어갑니다. 예전에 그 채권 혼합형의 위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15년 전쯤에는 우리가 ETF보다는 펀드를 많이 했었잖아요. 펀드에서 가장 인기 많은 종목이 바로 한국투자자산운용의 에이스 이전 시절인 한국투자자산운용 시절에서
채권 혼합,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게 다 이거 했었어요. 전부 다. 얘네들이 그래서 뜬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코덱스와 미래에셋이 좀 더 올라오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채권의 안정적인 상품, 주식은 안정적인 상품을 바탕으로 주식이 좀 올라가면은 이게 대박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투자하신 분들은 채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식에서 폭망했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IRP나 아니면 채권 혼합을 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이 레거시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미국 주식으로 가신다라고 보면 돼요. 심지어 장기 투자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수는 0.49인데 조금 더 높은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별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부분이 일단 보수가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만 해도 힘든데 채권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비하면은 보수는 일정 부분 기본 수준은 이상은 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품 구성의 상위 10개 종목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에이스 미국 S&P 500 기본 ETF에다가 간접 투자 형태로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의 주식을 에이스 미국 S&P 들어가는 것처럼 써놨지만 뒤에 또 비밀이 숨어 있었죠. 제 비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채권으로서 한 3%에서 4% 정도의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였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대략적으로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포함해서 500개 종목을 분산해 놓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주식은 알겠는데 채권에 70%가 들어간다며 그럼 채권 70%는 어떻게 움직이는데 따로 떼낼 수가 없으니까 제가 타이거 미국 달러 채권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4년도를 바탕으로 보면은 실제로 주식 자체는 24%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 한 1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채권의 이자가 한 4% 정도 된다라고 치고 나머지 6%가 거의 달러의 상승분 혹은 6에서 7%가 달러의 상승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서도 달러의 상승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한 10% 정도 내외로 움직이겠거니 그러면서 주식이 좀 더 좋으면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수익률의 평균 수준은 IRP 채권 들어간 것 기준은 대략적으로 7에서 한 15 정도 보시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떨어지기는 채권 때문에 힘들어요. 주식이 S&P가 뭐 떨어져 봐야 지가 폭망해도 30%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안정적인 스킴으로 뭐 신경 안 쓰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여부가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채권 투자, 특히나 에이스 채권 투자 우리 시작하신 분들, TLT 시작하신 분들, TMF 시작하신 분들은 기준금리와 실제로 10년물 채권 금리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TLT를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금리 인하, 금리 상승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폭이 매우 커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을 때는 또 금리가 보합으로 움직이면서 또 시간 가치를 또 기회 비용을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는 거죠. 사실상. 자, 사실 진짜 저는 처음 보는 옛날에는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공시를 안 하거든요. 학력들을 공시했습니다. 뒤에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액티브도 똑같은 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파, 그다음에 연세대, 그다음에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이 오래된 경력으로서 85년 84년, 76년생이십니다. 그래서 뭐 잘 세 분이나 또 운영을 하셔요. 이런 분들을 잘 좀 저는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액티브 형태는 조금 더 그 투자 운용력들의 역할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처럼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떨어져도 이해되고 뭐 오르면 좋고 조금 덜 올라도 좋잖아요. 떨어질 때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이게 마련입니다. 채권에 100% 이하를 투자하면서 주식에 40% 이하를 투자해야 됩니다. 뭐 이건 법적으로 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잘 포트폴리오 비율을 조정을 할 거고 S&P 500에 30%, 그다음에 이제 채권들에 있어서 70%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아까 그 비밀을 제가 여기서 밝혀드렸잖아요. 실제로 블룸버그 데이터에서 솔직하게 까봐라 해보니까 한 투에 4%가 들어가 있고 주식 비중 31% 중에서 타이거 미국 미국 S&P 500에 6%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되게 웃겨. 이건 좀 저도 궁금합니다. 왜 이런지 한번 나중에 한 두 분들 만나면 좀 여쭤보고 싶어요. 30% 구성이 나름대로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채나 그다음에 국가 뭐 관련된 채권들이 안정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큰 욕심 없이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복리의 마법을 누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선택지에서 최우선순위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간으로 22% 상승했었는데 실제로 배당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배당이 없으니까 총수익률로 끝이에요. 그냥 배당이 원래 있으면 중간에 여기 총수익률 그리고 뭐 배당해서 연간으로 나오는데 뭐 없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거짓말 할 일은 없겠지만 같은 기간에 S&P와도 비교해 드렸었습니다. S&P의 29%, 그다음에 이 438080은 채권환합 액티브 상품인데 24%입니다. 환율이 한 8% 정도 감안되어 있으니까 연간으로 한 15%, 2배 정도의 S&P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S&P는 아무래도 주식에 100% 투자하다 보니까 떨어질 때는 또 2배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수익률이 낮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4년도에 아마 미국 주식을 시작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떨어질 때는 또 무섭게 떨어져요. 나스닥이 한 2%씩 3%씩 5일 떨어지잖아요. 그냥 멘붕입니다. 그런 때가 24년도에도 있었어요. 참고로요. 23년인가. 아무튼 뭐 배당도 있고 배당 차이를 뭐 감안해서 이렇게 정도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 좀 드릴 건데,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PY보다 200%가 더 올랐어요. 연간 총 수익률을 따지면.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미국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르는 것들이 더 오른다라는 거예요. 잡주들 올라봐야 요만큼 오르는데 대형주들 많이 떨어지죠.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나스닥도 나쁜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비교를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품이에요. 색깔이 좀 예쁘고 색깔이 좀 어두침침하네요. 438100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100% 가능한 상품들이고요. 나스닥 30%, 채권의 70%입니다. 똑같죠. 보수가 0.15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본으로 가져가는 에이스가 뭐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0.12를 가져가는데 뒤에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는지요. 설정일도 둘이 똑같아요. 비교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상장 이후에 35%가 오르고 있어요. 아까 얘가 29%였거든요. 35%가 오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나머지는 똑같아요. 노란색만 한번 체크해서 찍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시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초과성과예요. 이거를 해놓는 회사도 있고 안 해놓는 회사도 있는데 대부분 해놓는 것 같은데, 설정 이후에 그리고 벤치마크 비교 지수는 얘네들이 이 펀드를 구성함에 있어서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복제 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제 지수가 되는 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미묘하게 적어요. 미묘하게. 이게 바로 괴리율인데, 괴리율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보통 수수료인 경우가 가장 큽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수수료가 없잖아요.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를 감안하고 성과를 측정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초과 성과의 음수 부분을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렇게 적은데 이게 막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면은 수수료를 뒤에서 엄청나게 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진짜 악법 중에 하나가 보수를 명확하게 표현해내고 있지 않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총보수 0.15라고 체크해놓는 게 법에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기타 비용과 추가 비용들이 발생하고 실비용도 발생을 해요. 이거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죠. 상장이 한 지가 2년 정도가 됐거든요. 2년 동안 1.78이잖아요. 아까 보수는 0.15라며. 근데 이제 추가적인 기타 비용을 해서 이게 3으로 나누면 대충 0.6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0.6 정도니까 계산 산수 0.4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토탈 비용에서 0.6씩 나가는구나. 그래서 기타 비용과 실비를 합쳐서 대략적으로 0.6 정도 된다라고 유추해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충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벤치마크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근데 뭐 1%씩 연에 1%씩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세야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세 분, 우리 어벤져스 세 분, 최은영님, 이종훈님, 윤문희님 믿고 투자할 만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인맥이나 특히나 채권 쪽에 있어서는 그런 업계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 좀 좋을 수 있거든요. 학교도 잘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나스닥 100,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안 갖고 와서 뒤에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100에 또 채권들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 채권에 60% 들어가 있고 주식에 31%, 코스피이긴 하지만 코스피가 여기 들어가 있는 코스피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죠, 사실상. 그래서 비밀 또 한국투자 에이스 미국 S&P 500에 26%,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S&P 500에 이거는 뭐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섞어서 해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채권도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망할 것 같은 채권들 보이나요? LG화학 망하려나? 뭐
비중이 몇 프로지? 비중이 1.7%네요. 신한카드 카드사는 보통 은행보다 신용도가 더 좋아요. 그래서 카드사는 안 망하고요. 뭐 한국 국제, GS칼텍스, 신한금융지주, 뭐 기아, KT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채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처음 봤는데 대략적으로만 봤지. 그리고 S&P 500 아까 그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죄송합니다. S&P 500이라고 자꾸 죄송해요. 지금 또 12시 반이 넘었어요. 제가 요새 잠을 진짜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거든요. 좀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빨리 자야 되고 이렇습니다. 자,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안에 포트폴리오에 제가 이걸 까먹고 안 들고 왔어요. 애플이 8%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똑같아요. 사실 빅테크 7이 비중만 다를 뿐이지 나스닥은 좀 더 공격적이고 S&P는 500개 종목을 나눠야 되니까 조금 더 비중이 적은 것들이죠. 엔비디아 있고, 자, 브로드컴 최근에 아주 핫합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존은 매일매일 신고가 알람 와요. 제가 아마존을 180불부터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해드렸는데 지금 230불입니다. 6개월도 안 지났어요. 메타도 50%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는 뭐 말도 못합니다. 지금 맨날 테슬라 얘기만 하고 있어요. 코스트코도 마찬가지 맨날 신고가고요. 나스닥의 전성시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성과는 더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는 특성상 여러분들한테 메리트를 느끼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좀 오바를 해요. 이게 상장한 지가 2년 반 됐거든요. 그러면 총 수익률은 뭐 30% 와 대박이네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날카롭게 분석해 보시면 연간으로는 12%, 14%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렇죠? 연간으로는요. 근데 보시면은 내가 여기서 투자했으면 30%가 뭡니까? 더 올랐을 거예요. 여기서 투자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좀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투자했다라고 가정하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투자하시거나 보통 여기서 투자하셨기 때문에 수익률이 대략적으로는 한 15%에서 20% 정도 발생하셨을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자극적으로 말씀드릴 거면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대략적으로 연간으로 나눠보니까 급락도 하고 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중간에 뭐 좀 보합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연간으로 14%가 나스닥, 12%가 S&P라는 거죠. 선택지를 두 가지로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다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까 SPYG 보셨죠. 좀 더 이 30%밖에 비중이 안 되다 보니까 주식에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적립식으로 하는 게 맞죠. 적립식으로 하시는 게 맞고 적립식으로 투자하시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주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가워야 됩니다. 장기 투자할 때는. 어차피 오를 거니까 채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저는 저 같으면은요 2개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죠. 배당이 없기 때문에 뭐 언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되실 거고 변동성 여러분들이 표주 편차에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표주 편차는 이 상품에 에이스 나스닥 채권 혼합 액티브에는 0.53 정도 하루의 변동폭으로 움직여요. 되게 작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뭐 0.5%보다 더 빠지면 사시면 싸게 사시는 거예요. 최대 변동성은 위로 2%, 아래로 1.98%가 가장 많이 빠지거나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S&P는 마찬가지로 0.46 조금 더 등락률이 작죠. 그러면서 최대 변동성은 또 조금 작고요. 많이 빠진 것도 조금 더 작습니다. 조금 더 귀여워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적립식으로 사시다가 혹은 거치식으로 사시다가 이 정도보다 더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셔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오늘 들어가고 싶어도 플러스 1%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좀 빠졌을 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SPYG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PYG가 200% 넘게 더 올랐어요. 장기 투자했을 때 물론 빠질 때 무섭게 빠지지만 무섭게 빠질 때 적립식으로 잘 사놓으면은 올라갈 때 더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신다면은 S&P 500보다 나스닥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또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S&P가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더 높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좀 말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조절하셔서 좀 잘 알아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